안녕하세요. 오늘 국어를 할 텐데 제가 오늘 불미스러운 사정과 함께 이제 시험을 망쳤기 때문에 네, 약간 그나마 자신 있는 독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그렇게 허수는 아닌 게 지금 작년 11월 모고부터 제 점수는 이제 98, 198 이랬는데 이제 오늘만 줄었어요. 오늘만 하필 이제 네 하지만 네 알겠고요.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할 거는 그래서 어, 독서인데요. 독서를 제 방식대로 풀이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남의 방식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제 방식을 안 따라줘도 됩니다만 그냥 제가 어떻게 푸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시작해 볼게요. 이 경제학 지문인데 자,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제 이 키는 여기서 곡선별로 어떤 곡선인지 일단 긋는 거가 목적인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부터 읽어보면 저는 그리고 이제 지문을 거의 안 읽는 편이라서 무슨 말이냐면 이제 중요한 것만 읽어요. 그래서 일단 읽어볼게요. 자, 경제학에서는 최적의 결과를 추구한다. 자, 최적의 결과를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효율성을 고려해서 차선의 선택을 한다. 하지만 립시와 랭카스터는 차선 이론을 제시했다. 자, 최적의 결과를 추구하는데 차선의 선택을 고민하게 되는 순간도 있다는 거죠. 그때 차선의 이론이 필요한 거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일문단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자, 차선 이론에서는 여러 조건 중에 한 가지 이상의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면 나머지 조건이 자 이걸 이해해 보자면 이제 최적의 결과를 얻기 위한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지 최선의 결과고 나머지는 이제 비교가 불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되고 있고 이거는 이미 이해한 거니까 패스하고 여기서 왜 9개의 조건이 충족되는 것이 차선이 아닌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위에 있는 기억을 입증하기 위해서 공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평성은 어떻게 확인하냐면 사회 무차별 곡선을 통해서 확인한대요. 자, 사회 무차별 곡선은 주관적 만족감인 효용 수준을 종합한 사회 후생 수준을 보여주고 그래서 공평성에 대해서 어떠한 가치 판단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개념인 것 같고요. 자, 모든 점들은 동일한 사회 후생 수준을 나타낸다. 그래서 원점에서 멀리 위치할수록 사회 후생 수준이 높다. 이거는 하나 잡아둘 만하네요. 이거 1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곡선으로 우하향할수록 기울기가 많으면 된다. 이거를 찾아보면 자, 표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완만하고 우하향할수록 완만한 그런 곡선을 찾아보면 SIC 1, 2, 3에 해당하는 곡선이 바로 이 사회 후성 곡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보고 그래서 뭐 상대적으로 낮은 가중치를 적용하고 높은 가중치를 적용한다. 이건 그냥 밑줄만 치고 넘어갈 수 있어요. 자, 다음으로 그림은 생산 가능 곡선 CD와 사회 무차별 곡선 SIC를 통해서 예를 보여준다. CD는 원점에 대해서 오목한 모양이다. 그래서 생산의 효율성을 충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곡선의 바깥쪽은 생산이 불가능하고 안쪽은 생산이 가능하나 비효율적이다. 이런 거는 다 중요할 것 같고 자, 그래서 여기 CD가 이렇게 위치해 있죠. CD 안쪽은 생산 불능이고 위에는 비효율이다. 이렇게 이해했으면 그냥 넘어갑시다. 자, 이 지점이 최적인데 만약에 어떤 제약이 가해져서 FG 밖에 있는 거는 선택할 수 없다. 그럼 FG 여기 FG 안에서만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이 중에서 최적을 한번 찾아보자 라고 가정해보자. 이때 H는 생산 곡선 CD 위에 위치해서 생산 효율성을 충족하고 있어요. 그죠? H는. 하지만 사회 후생 수준을 고려하면 그렇지 않다. 아까 사회 후생 수준은 원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여기 1번 쳤죠? 1번 원점에서 멀리 위치할수록 사회 후생 수준이 높기 때문에 H는 사회 후생 수준이 가장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I의 후생 수준이 더 높고 I가 차선의 선택이다. 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풀어보자면 이건 뭐 넘어갈게요. 왜냐면 저도 이거를 그냥 눈으로 풀었어요. 26번은. 27번은 사회 무차별 곡선에 대한 이해. 1번 보시면 여기에 4문단 첫 번째 줄에 이미 밑줄을 쳤기 때문에 바로 맞출 수 있고 두 번째 일반적으로 원점에 대해 볼록하다. 이것도 바로 밑줄 쳤던 거예요. 그리고 3번 공평성에 대한 사회 가치 판단을 확인한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4문단을 보시면 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어떤 그 변형도 가하지 않고 그냥 지문 그대로 선지 그대로 지문에 나와 있습니다.
사회 무찰 곡선은 개별 경제 주체의 효용 수준을 종합한 사회 후생 수준을 보여준다. 여기 그냥 바로 나와있죠. 그래서 5번 높은 효용 수준을 노리는 사람의 주관적 만족감. 여기 높은 수준을 노리는 사람의 효용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중치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만족감이 반영됐다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차선의 이론에서 기억의 이유를 설명한 이유. 여기 보시면 여기서 이 예시를 들었죠. 이거 기억의 이유를 설명한다. 이런 따위의 그 문제들이 나오면 항상 다른 문단에서 근거를 찾아야 돼요. 이거는 오래전부터 있던 관습인데, 그래서 저는 이 5번 문단 있죠. 5문단을 그냥 요약하는 식으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은데, 5문단 내용이 뭐였냐면 H 지점이 지금 생산 효율성이 있는 지점이었어요. 생산 효율성이 있는 지점임에도 불구하고 차선의 선택이 아니었죠. 왜냐면 이 FG라는 제약이 갈리면서 여기 사회 후생 수준이 더 높은 지점이 그 차선의 선택으로 남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가치 판단을 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고려하면 안 되고 여러 가지를 다 같이 고려해야 된다가 이 5문단의 메인 주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문단은 1번입니다. 그래서 5문단을 그냥 요약하기만 하면 1번을 바로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됐고 29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2번 이 그림을 해석하는 문제였어요. 해석하는 문제 해볼게요. 부원 1. 나는 H가 생산 가능성 가는 곡선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I보다 생산 효율성이 높다고 생각해. 나는 H가 생산 가능성 위에 있어서 그렇지 않은 I보다 생산 효율성이 높다고 생각해. 맞는 말이죠. 자, 근거를 어디서 찾냐면 여기서 생산 가능성 CD 바깥쪽은 생산이 불가능하고 곡선의 안쪽은 생산이 비효율적하다고 했잖아요. 곡선 이것의 안쪽에 있는 I가 더 비효율적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부원 1은 맞았고요. 자, FG와 같은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H가 아닌 I가 차선으로 선택되었다면 그 이유는 사회 후생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이거는 그냥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이 5문단 전체에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맞고. 자, I의 위치를 고려하면 생산이 가능하지 않아 비효율한 지점이라고 생각해. 자, I의 위치를 살펴보면 생산 가능 곡선 안쪽에 있죠. 자, 안쪽은 생산이 가능하나 비효율적임을 나타낸다. 생산이 가능하지 않아가 틀렸네요. 그래서 3번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5문단을 조목조목 따지기만 하면 풀 수 있었어요. 4번 뭐 더 안 볼게요. 왜냐면 실전에서 더 보다가 망합니다. 저는 바로 넘어갔어요. 자, 이 단어 문제를 풀어볼게요. 마지막으로 A. 조절 균형이 맞게 바로잡음 맞다고 할 수 있고, B. 고려 생각하고 효율하고, C. 충족 오장을 맞게 함, 입증 증거를 증명함, E. 적용 일정한 조건이나 환경 따위에 맞춰서 응하거나 알맞게 됨. 이거 적응입니다. 헷갈릴 때는 다른 한자어를 대체제가 없으면 맞는 거고 대체제가 이렇게 있으면 틀린 거예요. 자, 이렇게 할 수 있고. 안녕하세요. 이번 11월 모의고사 35번부터 38번 문제를 해설하게 된 2학년 8반 13번 오연우입니다. 이 35번부터 38번은 염상섭의 효풍이라는 작품에 관련된 문제인데 한번 그 문제들을 보고 그 문제들의 답이 왜 이것인지에 대한 근거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35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3번 이야기 밖의 서술자가 등장인물이 특정한 말과 행동을 하는 이유에 설명하고 있다입니다. 그렇다면 왜 3번이 정답인지에 대한 근거를 본문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이 정답인 이유는 두 가지의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문장이고 두 번째는 이 문장입니다.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영감은 처음부터 아나무인인 그 태도가 아니고 없게 보여 말대꾸도 아니해준다. 이 문장이 3번이 답인 이유의 근거가 되는 이유는 영감이라는 주인공이 말대꾸도 아니해주는 이유를
문장에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즉 작품 밖 서술자가 이 주인공이 왜 이러한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두 번째 문장 또한 마주 앉았던 청년이 한마디 장단을 맞추고 얼른 자기의 용건을 꺼내는 이유에 대해서 작품 밖 서술자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문장을 근거로 하여 이 문제의 답은 3번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김관식을 중심으로 기역과 니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풀려면 기역과 니은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었는데요. 이 문제에서 기역은 빈대떡집, 니은은 서재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알고 문제를 푼다면 훨씬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기역은 유사한 처지의 타인에게 동정을 받는 공간이고 니은은 상반된 처지의 타인에게 제한을 받는 공간입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왜 3번 선지가 정답인지에 대한 근거를 본문에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3번의 기역인 빈대떡집입니다. 이때 영감은 주인공인 김관식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빈대떡집의 주인은 남원이라는 호를 가진 자이고요. 이 남원이라는 호를 가진 자는 10여 년 전에 자력으로 잡지도 경영하고 신진 작가로 이름을 날리던 사람입니다. 즉 옛날에는 신진 작가로 활동을 했지만 지금은 빈대떡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란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남원이라는 사람은 영감이라는 사람을 이 하이칼라 노신사가 빈대떡 접시를 앞에 놓고 앉아있는 것이 가엾어 보인다고 서술합니다. 마찬가지로 영감이라는 자, 즉 김관식은 이 하이칼라 노신사이고요. 이 하이칼라 노신사는 내가 이렇게 영락하기나 남원이 붓대를 던지고 녹두를 갈고 지짐을 붙이기나 가엾긴 일반 요만은 비프 스틱이나 코코아 맛을 맛본 지도 퍽 오랬소 라면서 서로가 서로를 동정하는 처지에 놓인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기역은 동일한 처지에 놓인 사람이 서로를 동정한다는 것이 올바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니은입니다. 니은은 서재라는 공간이고요. 여기서는 새로운 인물인 박중열 영감이 등장합니다. 박중열 영감은 서고에나 들어온 것 같은 생각으로 주객 세 사람이 무릎을 맞대고 앉을 만한 틈만 남기고 책으로 꽉 찬 방안을 둘러본다. 이 영감은 김관식이를 융통성 없는 학구쟁이라고 대수롭게 여기지는 않으면서도 가끔 와서 이 서재를 들러앉으면 어쩐지 기가 눌리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었다. 인데요. 여기서 박중열 영감은 이 영감과 동일한 인물이고 이 사람은 김관식, 즉 아까 말했던 하이칼라 노신사를 융통성 없는 학구쟁이라고 봅니다. 그 뜻은 박중열 영감과 김관식은 서로 대조되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을 보시면 오늘 이렇게 뵈러온 것은 다름 아니라 제가 무슨 사업을 하나 시작하려는데 좀 도와주십사고 하는 것인데요. 인데요. 그렇다면 즉 이 서재에서는 김관식, 즉 주인공과 서로 대비된 인물이 주인공에게 어떠한 제안을 하는 공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36번의 정답은 3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7번 문제입니다. A와 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였는데요. 이 문제는 A, B, C, D, E를 각각 읽어본 후 그에 대한 설명이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은가를 파악하면서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 문제인 A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선생님 같으신 선배께서 제일선을 나와서 지도를 해주셔야죠. 인데요. 상대를 평가하는 말을 담아 상대를 설득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있다.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 B번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나 역시는 처음에는 좀 군눈스러운 생각도 들대만은 꽃같은 색시를 내린 청년이 요기를 하고 앉았고 양복 신사가 열주한 것을 보니 조선 사람 정도에 꼭 알맞은 그릴이요 사교장이라고 하겠대. 그도 그렇죠. 마주 앉았던 청년은 노인들 객담만 언제까지 듣고 있을 수 없어서 한마디 장단을 맞추고 얼른 자기 용건을 꺼냈다. B번. 상대를 찾아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신이 원하는 화제로 전환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실제로 B번에서는 그도 그렇죠 라는 말과 함께 얼른 자기의 용건을 꺼냈다는 말이 뒤에 따라옵니다.
그러므로 2번도 맞는 문장입니다. 3번. 상대의 부정적인 반응에 대한 감정을 누르고 상대의 생각을 반박하려는 심리가 담겨 있다. 무슨 사업을 하시는지 나 같은 사람의 힘까지 빌어야 한다는 걸 보니 신통지 않은 사업이겠구려. 아니올시다. 신통한 일이기에 선생님께서 출마하여 주십사는 것이 아닙니까? 이 문장을 보았을 때 김관식은 이 사업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고 감정을 누르고 상대의 생각을 반박하려는 심리가 담겨 있다는 것은 청년이 김관식의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누르고 상대의 심리를 반박하려는 심리가 담겨 있다는 것이 올바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D번입니다. 분회장이 싫다면 고문도 좋습니다. 주인 영감은 못 들은 소리나 들은 듯 펄쩍 뛰었다. 이때 분회장은 고문보다 더 높은 직급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의 반응을 보고 상대에게 더 많은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닌 상대방에게 기대를 낮추고 고문이라도 해주면 안 되겠냐는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4번 선지가 정답이 됩니다. 5번. 상대와 동일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경우를 가정하여 상대방의 가치를 비판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 실제로 2번 문장은 이와 같은 생각을 담고 있기 때문에 2번 문장은 올바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8번 3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3점짜리고요.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이 작품은 해방 직후 혼란한 사회를 사는 인물들의 다양한 현실 대응 방식을 보여준다. 부도덕한 인물이 득세하는 현실 속에서 양심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인물들은 기존의 삶의 방식을 바꾸거나 의도적으로 은둔자적인 삶을 살지만 자신의 처지에 자괴감을 느끼기도 한다. 반면 혼탁한 현실을 기회로 여겨 사회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인물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세력에 규합할 것을 노력한다. 1번. 신진 작가로 이름을 날리며 활약하다 붓대를 던지고 지짐을 붙이는 모습에서 기존의 삶의 방식을 바꾼 인물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아까 이 신진 작가는 동원이라는 인물인데요. 이 동원이라는 인물은 실제로 예전에 신진 작가로 활발하게 행동했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빈대떡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번 문장은 맞는 문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입니다. 성경과 쓰레기통을 빗대어 한 칸 방의 안과 밖에 대한 생각을 말하는 모습에서 인물이 의도적으로 은둔자적 삶을 사는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쓰레기통 속을 헤매느니 보다는 이 한 칸 방이 내게는 더 없는 성경이거든. 이 문장을 통해서 쓰레기통 속을 헤매느니 차라리 한 칸 방에서 은둔자적인 삶을 살겠다는 주인공의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문장 또한 올바른 문장입니다. 3번입니다. 유엔단도 오기 전에 땡땡당 성북지구 분회를 조직하려는 모습에서 사회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인물들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군. 출마라니 아직 유엔단도 오기 전에 입후보를 하란 말이오? 영감 입후보할 야심은 있는 게구려. 그러면 됐소. 옆에서 빙긋이 웃고만 있던 박종렬 영감이 뭐에 대었다는지 말을 가로막으며 나선다. 별게 아니라 이번에 땡땡당 성북지구 분회가 조직되는데 이 사람이 회장의 물망에 올랐으니 될 수 있으면 영감이 나와주었으면 좋겠다는 물론인데 나가보구려. 실제로 유엔단이 오기 전에 성북지구 분회를 조직하려는 모습은 사회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려는 인물들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이 맞기 때문에 3번 선지 또한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4번 문장입니다. 나 같은 사람은 정당에 참여하는 것이 당치 않는다고 말하는 모습에서 초라한 자신의 처지에 자기감을 느끼는 인물의 심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 당치 않는 소리, 어느 당이건 간에 나 같은 사람이 정당에 무슨 아랑곳이 있단 말이오. 이는 자괴감을 뜻하는 것이 아닌 그저 거절하기 위한 말일 뿐이므로 4번 선지는 올바르지 않은 선지, 즉 정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라한 자신의 처지에 자괴감이 아닌 그저 거절을 하고 있다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장입니다.
정치 운동을 하는 사람이 따로 있냐며 함께할 것을 또 권해보는 모습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세력을 구협하려는 의도를 확인할 수 있군. 갑갑한 방 속에 들어앉지 않느니 소위를 삼아 나가보게 그려. 사람은 정치적 동물이라지 않나? 정치 운동하는 사람이 따로 있던가? 박중열 영감이 또 권해본다. 사람은 정치적 동물이라지 않나? 같이 정치 운동을 참여하고자 제안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5번 선지 또한 올바른 설명으로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810 신현진입니다. 어느덧 올해 마지막 모의고사도 끝이 났는데요. 오늘은 2022년 고2 11월 모의고사 국어 영역 문학의 시 부문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가와 나, 김춘수의 부재, 황동규의 삶을 살아낸다는 건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먼저 두 시의 시적 상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시 가를 보시면 1연에서 바람이 불어서 슬픈 소리로 우는 울타리, 2연에서는 여러 가지 꽃들이 계절이 돌 때마다 피고 지는 모습, 3연에서는 청석, 예전에 한옥에서 문턱 안으로 들어갈 때 있었던 그 돌계단에서 졸고 있는 햇살, 4연에서는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살다 죽는 사람들이 묘사되어 있는데 굉장히 비유적이고 자연의 모습이 많이 담긴, 그러면서도 뭔가 이런 살다가 죽는 순함이 묘사되어 있는 시 같네요. 시 나를 보겠습니다. 1연에는 해가 지면서 떨어지는 잎들, 그리고 그 잎들처럼 투덜대다가 인사를 하는 이런 일상적인 풍경, 2연에서는 서리 가운을 입던 꽃들, 그리고 땅에 꽂아놓은 철사 같은 장미, 낙엽이 돌아다니는 모습, 소리가 엷어진다, 햇빛이 닿아있는 파리칸사 열매는 더 붉어지고 더 똑똑해지면서 점점 사라지리라, 시각을 떠나 청각에서 걸러지며 같이 자연의 모습이 살짝 사라지고 있는 듯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사연을 읽어보면 마른 기침 소리를 내며 속에 감추었던 가지와 등치들을 내놓는 나무, 그러면서 이 나무를 보면서 화자는 무언가를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근육을 저리 바싹 말려버린 괜찮은 삶도 있었다니 하고 감탄을 하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삶을 살아낸다는 것에 대한 깨달음을 얻으면서 시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훑어 읽어보았고요. 그럼 바로 문제에 들어가 볼게요. 39번,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가는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가에서는 여러 대상을 보여주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긴 하지만 과거와 현재는 대비하지 않는 것 같아요. 2번, 나는 상승과 하강의 이미지를 반복하며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아까 나에서 잎들이 지고 있고 낙엽이 떨어지고 이렇게 하강의 이미지는 많이 나와 있지만 상승의 이미지는 없는 것 같아요. 3번, 가와 나는 모두 말줄임표로 끝내는 시행을 사용하여 여운을 주고 있다. 아까 가에서는 한눈에 봐도 말줄임표는 보이지 않고요. 나에서만 끝에서 두 번째 행에 말줄임표가 있습니다. 따라서 틀렸고, 4번, 가와 나는 모두 자연물의 인격을 부여하여 시적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가를 볼게요. 가에서 사면을 보면 외롭게 햇살은 낮잠을 졸다 갔다 라고 하면서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감정을 햇살에게 부여하고 있어요. 맞고, 나에서는
마지막 연에 나무 몇이 가랑가랑 마른 기침 소리로 나타나 감추었던 가지와 둥치들을 내놓는다라고 하고 있는데 살짝 헷갈리긴 하지만 이 마른 기침 소리를 낸다는 것이 뭔가 인격을 부여하고 있는 것 같고 또한 내놓는다도 인격을 부여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건 약간 화류법과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5번을 읽어보겠습니다. 가는 명령적 어조를 활용하여 명령적 어조가 나타나 있지 않고 나는 영탄적 어조를 활용하여 하자의 정서를 전달하고 있다. 나에서는 이렇게 괜찮은 삶도 있었다니 라고 하며 감탄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맞지만 가가 틀렸기 때문에 5번은 틀린 보기가 됩니다. 따라서 아까 애매했던 나가 맞은 보기인 것 같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중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완전히 틀린 보기를 통해 점점 정답을 좁혀가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음 문제. 기역, 미음의 시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역은 여기, 미음은 여기, 디귿은 여기 이렇게 있는데 1, 2, 3번은 다 알 것 같으니까 가볍게 넘어가고 4번 읽어볼게요. 리을은 대상이 규칙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한다. 리을에서 막엽은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밟히면 먼저 떨어진 것일수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리저리란 뜻은 별다른 규칙이 없고 순서가 없는 상태라는 뜻이므로 규칙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 틀렸어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인 것 같아요. 5번. 미음은 대상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끝나지 않고 지속되고 있음을 드러낸다. 미음을 보면 아직 햇빛이 닿아 있는 피라칸사 열매는 더 붉어지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아직이라는 뜻 자체가 아직 결과물이 나타나기 전까지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벌써 맞고 그리고 여기 열매가 더 붉어지고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붉어지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지속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게 맞네요. 정답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41번을 볼게요.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를 읽어볼게요. 시인은 관념적 주제를 자연 현상의 속성을 활용하여 형상화한다. 가에서는 유한한 존재가 지닌 부재의 의미를. 이게 주제인가 봐요. 삶과 죽음의 순환적 공존이 일어나는 자연 현상에 대한 정서적 반응을 통해 감각적으로 드러낸다. 다시 가에 가보면 처음에는 이 시의 주제를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이제 보기를 보면서 한번 감을 잡았으니까 다시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울타리가 슬픈 소리로 울었다. 바람이 와 흔들면 이라고 하는데 바람이 울타리에 부딪히는 소리를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또 철마다 피곤 소리 없이 져버리는 꽃이 자연의 순환 구조를 나타내는 것 같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표현하고자 했던 유한한 존재가 결국에는 부재한다라는 그런 의미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나에서는 삶의 의미를 소멸하는 자연물이 지닌 생의 감각과 자연과 교감하며
깨달은 일상적인 경험을 세세하게 표현함으로써 드러낸다. 나에서는 주제가 화자가 깨달은 삶의 의미인가 봐요. 어떤 의미인지는 정확히 알 순 없지만 그 의미를 깨달은 곳은 소멸하는 자연에서 자신이 찾아낸 생의 감각을 통해서인가 봐요. 다시 시 나를 보면 잎들이 지고 있어요. 지고 있는데 지나가다 말고 서로 다시 투덜거린대요. 그러면서 이웃들도 투덜대다 말고 서로 조금 살갑게 인사를 한대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서로 생의 감각을 나누는 모습 같아 보이네요. 이 연을 보면 하강의 이미지, 소멸하는 이미지가 나타나 있고 여기에서도 파라칸사 열매가 햇빛이 다 더 붉어지고 있대요. 그리고 더 또렷해진대요, 점점. 근데 갑자기 사라진대요. 소멸하는 거죠. 점점 또렷해지는데 결국에는 사라지는 이런 역설적인 표현으로 사라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생명감을 간직하고 있는 자연물을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럼 다시 선지를 읽어보면 1번 가에서 사람들이 꿈결같이 살다 죽는 모습에서 존재의 유한함을 형성화하고 있음. 죽는 것은 결국 이 세계에서 사라지는 유한한 존재를 표현한 것이니까 맞는 복이네요. 이게 아니라 2번 가에서 바람이 흔들면 울타리가 슬픈 소리로 우는 모습에서 자연 현상에 대한 정서적 반응을 알 수 있겠다. 울타리는 바람이 흔들면 그냥 부딪혀서 소리가 나는 것인데 화자는 그것을 보고 슬픈 소리로 우는 모습이라고 했으니까 감정을 이입한 거죠. 이는 화자 자신이 슬픈 감정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화자의 정서적 반응이 맞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3번 나에서 눈인사하듯 똑똑해진, 또렷해진 피라칸사 열매가 더 또렷해지면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 모습에서 자연과 교감하며 얻은 깨달음이 드러나 있음을 알 수 있겠군. 아까 이 부분이 이 보기에서 말하던 소멸하는 자연물이 지닌 생의 감각과 유사하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었다고 할 수 있어요. 4번 가에서 햇살이 낮잠을 졸다 사라지는 모습과 나에서 바싹 말라버린 나무의 상태를 괜찮은 삶이라고 하는 모습에서 자연 현상의 속성을 활용하여 관념적 주제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겠군. 가에서 햇살이 졸다가 사라지는 모습이 바로 유한한 존재를 나타냈고 보통 바싹 말라버린 나무를 보면 이제 거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화자는 긍정적으로 인식한 거죠.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인식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다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주제를 형성하고 있는 표현들이 맞습니다. 마지막 5번 가에서 맨드라미 같은 꽃들이 철마다 피고 져버리는 모습에서 삶과 죽음의 순환적 공존을 이거는 바로 맞다고 생각을 할 수 있죠. 피는 것이 이제 삶이고 져버리는 것이 죽음과 대응하니까 순환하면서 공존하는 것이 맞죠. 그리고 나에서는 마른 기침 소리를 내던 나무가 새롭게 가지와 둥치를 내놓는 모습에서 생의 감각이 소멸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군 이라고 했는데 일단 가지와 둥치를 내놓는 모습이라는 이 시구의 의미를 확실히 알지 못하더라도
이 부분에서 5번 보기가 틀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주제는 소멸하는 자연물이 지닌 생애 감각에서 얻은 깨달음이기 때문이죠. 소멸하는 자연물이 동시에 생애 감각을 지니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5번에서는 생애 감각이 소멸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군 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말은 틀린 부위가 됩니다. 꼭 틀리지 않았더라도 이게 맞다는 것을 알 수도 없고요. 이렇게 정답은 틀렸으니까 5번이 되겠습니다. 41번에서는 빠른 시간 안에 시를 읽으면서 시의 주제를 완벽히 캐치할 수 없었어도 보기를 통해서 그걸 깨닫고 잘 풀 수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문제였던 것 같네요. 그럼 지금까지 고2 문학 39번에서 41번에 대한 해설을 마쳤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2학년 11월 모의고사 42번부터 45번까지 해설을 하게 된 2학년 4반 17번 이문채입니다. 작자 미상인 고전소설 두껍전에 대한 풀이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를 봤을 때 보기가 있어서 보기를 먼저 읽고 풀면 문제를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돼서 보기를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고전소설의 대표적인 모티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이 작품은 천상에서 쫓겨난 인물이 지상의 삶을 살아간다는 내용의 적강 모티프와 사위가 처가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내용의 사위박대남이 결합되어 나타납니다. 초월적 존재에게 불품없는 외양을 부어받은 주인공은 지성에서 가족들에게 소외되는 등의 박대를 당하며 속죄의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정체를 숨긴 채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던 주인공은 정체를 밝힌 후에 가족들의 인정을 받고 다시 천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위가 두꺼비를 뜻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상의 성간이 두꺼비의 모습으로 지상에서 쫓겨나 박판사의 셋째 딸과 혼인한다. 장인의 회갑이 다가오자 동서들은 두꺼비를 빼고 사냥을 가려고 하지만 두꺼비도 장인을 쫄라서 결국 사냥을 간다. 여기서 동서들이 두꺼비를 빼고 사냥을 가려고 한다. 이런 부분에서 두꺼비가 박대를 당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두 동서들은 이 장인의 첫째 사위와 둘째 사위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 두꺼비는 여기서 셋째 사위입니다. 짐을 지고 돌아오는 길에 두 동서를 만났다. 동서들이 두꺼비는 돌아보지도 아니하였으나 하인 셋이 무겁게 지고 오는 장기 까투리를 보고 놀랐다. 하인들이 두꺼비 서방님이 잡은 것이라 하였다. 두 동서는 장기는 고사하고 쥐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여기서 봤을 때 두 동서는 지금 사냥을 못했는데 두꺼비는 엄청 많이 잡은 걸 알 수 있습니다. 두꺼비가 자네들은 얼마나 잡았는고 하면서 조롱하거늘 두 동서가 그제야 두꺼비에게 비는 듯이 자네는 사냥을 못하여도 관계없거니와 우리는 책망이 있을 것이니 자네 사냥한 것을 우리에게 주면 어떻겠냐 이렇게 라고 하였다. 두꺼비가 말하기를 내 동서에게 무엇을 아끼리요. 그러나 나는 분시 그런 것을 줄 때 그 사람의 등에 도장을 찍으니 두 동서들은 언짢게 생각하지 마오 하였다. 그래도 두 사람이 사냥한 것을 욕심내니 두꺼비가 캐이 허락하며 필낭에서 필목을 꺼내어 겨루 뚜껑을 벗기고 먹을 붙여서 등에다 도장을 찍고 종에게 분부하되 사냥한 짐승들을 다 주어라 하였다. 그래서 이 두 동서들이 이 두꺼비가 이 사냥한 것들을 부러워하고 이 욕심을 내니까 두꺼비가 이제 그 두 동서들의 등에 도장을 찍으면서 사냥한 것을 주는 내용입니다. 하인들이 두꺼비의 명대로 잡은 것을 다 주니 동서와 여러 하인들이 기뻐하였다.
사냥한 짐을 지고 들어가니 집안 사람들과 장인과 장모가 칭찬하였다. 뒤늦게 두꺼비가 빈손으로 턱을 덜렁거리며 헐떡헐떡 들어오니 집안 사람들과 노복들이 이르기를 저런 것이 사냥을 어찌한단 말인가 하더라. 그래서 여기서도 또 이렇게 박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럭저럭 회감날이 이르러 마을에 사는 사람이면 상중하 남녀노소 없이 모였는지라 맞사위와 둘째 사이도 참석하여 사소병풍이며 빛나는 장막천으로 햇볕을 가리고 맑고 아름다운 색채를 띄우는 듯한 춤과 노래, 양금, 검은구를 희롱하며 유유히 좌우를 펼치며 놀았다. 이러한 경사에 두꺼비 내외는 못 오게 하였으니 그네들이 두꺼비를 매우 미워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면서 여기서 두꺼비를 매우 미워하는 게 나오고 이에 두꺼비가 분하여 진원을 외어 그 허물을 벗으니 하늘에서 청보시 한 필과 하인 13이 내려왔다. 지금 여기서 두꺼비가 분해서 허물을 벗었다는 게 이제 그 두꺼비의 탈을 벗고 그 성관의 모습으로 나타나니 그리고 하인도 막 내려오고 그러다 살펴보니 층층다리 무지개 안장에 황금 등자를 걸었으며 하인들이 치장한 것을 보니 슬렁슬렁 번거지에 열십자끈을 넓게 달고 흑띠와 복근을 둘러매고 육모 방망이 등을 거꾸로 잡고 두꺼비에게 문안하였다. 두꺼비 또한 어느새 성간의 의복을 제대로 갖추었다. 이리하여 윗문을 나오니 니라서 두꺼비인 줄 알리오. 그래서 두꺼비가 이제 두꺼비의 그 허물을 벗고 윗문을 나왔는데 이제 두꺼비인 줄 잘 사람들이 모르는 그런 내용인데 두꺼비가 곧바로 잔치하는 집사랑에 들어가 대감께 배우니 대감과 자중이 모두 그 풍채를 보고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였다. 대감이 말하기를 어디에 계시며 니댁 사람입니까? 하니 두꺼비가 답하기를 소생은 평안도 송천부에 사는데 대대로 부린 종 두 놈을 잃고 찾지 못하였더니 소문을 들으니 이댁에 왔다 하기로 불언천리하고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이 부린 종 두 놈을 두 동선을 뜻하고 이게 그 종 두 놈이라는 게 아까 그 사냥할 때 두 동서한테 등에 도장을 찍었는데 이것 때문에 종 두 놈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두 동서를 가리키며 저 두 놈들이 나의 종이로소이다 하였다. 대감이 기가 막혀 옷을 벗기고 보니 과연 그 표가 완연한지라. 그래서 이 두 동서들의 옷을 벗기고 등을 보니까 진짜로 그 표가 있는 걸 보니까 아 진짜 종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됐고 두꺼비가 호령하여 말하기를 저 두 놈을 잡아 결박하라. 그래서 저 두 놈이 자신의 노비라며 잡으려고 외치는 것을 표현한 글입니다. 그리고 이 하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시켰다. 하인이 달려들어 거행하자 두꺼비가 호령을 더욱 추성같이 하는데 니라서 능히 그것을 말리오. 두꺼비가 호령하기를 너희가 옷과 밥이 부족하다고 상전을 배반하고 도망하여 양반에게 장가를 들어 제법 사랑에 앉았다만 어찌 망령치 아니하리오. 또 호령하기를 종놈을 매달아 항복을 받도록 해라 하는 소리가 천지를 뒤흔는 듯 하였다. 안에서 부인이 이 말을 듣고 통곡하기를 팔자도 무상하여 딸 하나는 두꺼비 사이를 보고 딸 둘은 남의 종놈 사이를 보게 되었다 하였다. 잔치는 성대하나 분위기는 초상난 집 같더라. 이때 두 사이가 장인께 아리기를 저 사람에게서 한때 도장이나 표를 받은 일은 따로 없고 우리들이 지난날 사냥 갔을 때 두꺼비 동서를 만나서 이리이리 하였습니다 라고 자백하였다. 놀란 대감이 급히 하인을 시켜 두꺼비 사이를 데우려오려 하였다. 그러나 곳곳을 찾아도 없는지라 대감에게 찾지 못함을 아뢰니 대감이 더욱 놀라서 하인을 모두 풀어 사방으로 찾는데 두꺼비는 벌써 형체를 변형하고 있었으니 두꺼비를 어디 가서 찾으리요. 두꺼비가 이미 허물을 벗고 지금 성간의 모습으로 하고 있으니까 두꺼비를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는 것을 이제 뜻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두꺼비가 마음을 가라앉히고 대감께 절하며 대감은 너무 금심 마십시오. 제가 두꺼비 사이로소이다 하였다. 대감이 깜짝 놀라며 반기기를 두꺼비 사위가 그대인가? 무슨 연고로 두꺼비 허물을 쓰고 사람을 그다지 속이느냐? 두꺼비가 장인에게 말하기를 소생은 분디 두꺼비의 모양이 아니라 천상에서 비를 내려주는 성관이었더니
인간의 비를 잘못 내린 채로 옥황상제께서 허물을 씌워 인간에게 내쳐서 어부 노인에게 수용자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나타난 게 적강 모티프가 나타나는 거고, 대감의 사위가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대감께서 젊은 시절 벼슬할 때에 애매한 사람을 많이 죽인 죄로 두꺼비 사위를 점지하고 자손을 얻게 한 것입니다. 하니 그제야 대감이 즐겁기도 하고 한편 슬프기도 한 마음을 그치지 못하였다. 부인도 이 말을 듣고는 마음을 진정치 못하면서 기뻐하고 칭찬하여 말하기를, 저러한 인물로 그 흉한 허물을 쓰고 있었던가. 내 딸 월성은 벌써 알았을 것이건만 그런 말을 추후도 하지 않았으니 저런 줄 네 알았을리요 하며 대단히 기뻐하였다. 저렇게나 좋은 풍채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으리요 하고 반기며 좋아하니 네 아니 부러워하리요. 성간이 두 동서를 돌아보고 말하기를, 그대들은 나를 너무 업신여긴 채로 욕을 보였노라 하였다. 뒤이어 성간이 빈 상자를 장인에게 올리고는 말하기를, 이것을 간수에 두면 부귀할 것이니 잘 간수하소서 하고는 곧 소절을 불러 자초지정을 알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내성목력이 진동하면서 천상에 옥으로 된 과마가 내려오거늘 성간이 장인 장모에게, 정이 섭섭하오나 천명을 이기지 못하고 천상으로 올라가니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만수무강하십시오. 라면서 지상에서 속죄의 시간을 다 이제 보냈으니 천상으로 올라갈 때가 되었다. 라는 내용이고, 이 전체적인 여기서 나오는 전체적인 줄거리를 봤을 때 사냥에도 못 오게 하고 회관 전체에도 못 오게 하면서 두꺼비 사위가 박대를 당하였는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두 동서들에게 복수를 하고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자신이 왜 두꺼비로 올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하면서 다시 천상으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2번 먼저 보면은 윗글에 나타난 서술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질문인데, 섬세한 배경묘사 없었고, 그리고 회화 같은 것도 없었고, 시간의 역전이라는 것은 과거로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것을 말하는데, 그런 시간의 흐름이 이제 역전되는 것도 없었고, 대화를 통해 이전에 일어난 사건의 전황을 드러내고 있다. 이게 맞는 선지인데, 두 동서와 장의 대화에서 두 동서가 자신들의 등에 찍힌 도장은 두꺼비 사위와 같이 사냥을 했을 때 찍힌 것이다 라고 대화로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통해서 사건의 정황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꿈과 현실의 교차 이런 거 없었고, 5번 현실 세태와 자연물의 대비 또한 없어서 답은 3번입니다. 43번 보기는 윗글의 내용을 공간을 중심으로 도식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일단 길, 윗문, 집, 천상 이렇게 네 가지의 공간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길은 사냥한 물건을 주었던 그 길을 뜻하고, 윗문은 두꺼비가 허물을 벗고 나온 문을 뜻하고, 집은 해갑잔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 그리고 천상은 이제 그 지상으로 내려왔던 두꺼비가 다시 천상으로 돌아가는 곳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1번부터 기억에서 두꺼비는 동서들의 부탁을 들어주고 있다. 이제 길에서 두 동서들이 사냥한 물건을 달라고 하였더니 두꺼비가 이제 동서들의 부탁을 들어주면서 그 자기의 사냥한 물건을 준 것을 통해서 이 선지는 맞는 선지고, 2번 니은의 안쪽에서 분노한 두꺼비는 하인들을 불러 기억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문책을 하고 있다. 그 윗문에서는 이제 두꺼비가 허물을 벗고 나오는 공간인데, 일단은 분노한 두꺼비가 하인들을 불러서 막 사냥을 한 거를 막 왜 줬냐 이런 식으로 문책을 하고 있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2번의 선지는 틀린 말이기에 2번이 정답이고, 3번을 보면 니은에서 디귿으로 이동한 두꺼비를 대감은 자신의 사위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귿에서 부인은 두꺼비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이것도 맞는 말인데, 부인이 자신의 그 두꺼비였던 사위가 이렇게 허물을 벗고 나왔을 때 막 칭찬하고 기쁘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생각을 바꾸게 된다. 이게 맞는 선지고, 5번 디귿에서 리을로 가기 전에 두꺼비는 장인에게 간직한 물건을 주고 있다. 이건 역시 맞는 말인데,
간직한 물건으로 빈 상자를 준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43번의 답은 2번이 됩니다. 그리고 44번 A와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 라는 질문인데 여기서 A는 도장을 뜻하고 B는 옥으로 된 가마를 뜻합니다. 도장은 자신의 박대하던 두 동서를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냥한 물건을 그 동서들에게 주면서 등에다가 도장을 찍은 그런 물건을 뜻하고 옥으로 된 가마는 천명을 어길 수 없기 때문에 이 가마를 타고 천상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명령을 이행하는 그런 도구로 쓰입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는데 A는 계획한 일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고 B는 명령을 이행하는 데 쓰이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도장은 자기가 이렇게 꼭 복수를 해야겠다, 이 두 동서들을 곤란하게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계획한 일을 실현하기 위해서 쓰이고 옥으로 된 가마도 옥황상제께서 자기가 이제 다 했으니까 다시 천상으로 올라와라 이러는 천명을 지키기 위해서 쓰이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인 45번을 보면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아까 여기 보기를 읽었으니까 바로 선제로 들어가 보면 1번 두꺼비가 진원을 외워 하늘에서 하인이 내려오는 장면에서 숨기고 있던 주인공의 정체를 확인할 수 있겠군. 이거 맞는 말이고 두꺼비가 천상의 상관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2번 부인이 마음을 진정치 못하며 두꺼비의 외양을 언급하는 장면에서 가족들에게 인정받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군. 이것도 역시 맞는 선인데 막 부인이 두꺼비가 허물을 벗고 나오는 것을 봤을 때 막 칭찬하고 기뻐하고 막 그러면서 가족들도 막 인정하면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가족들에게 인정받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번 회감날 두꺼비 내외를 못 오게 한 장면에서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박대를 당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맞는 선지고 4번 동서들에게 자신이 사냥한 것을 주는 장면에서 속죄를 위해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군. 이건 틀린 선지인데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고 왜 이게 틀린 선지냐면은 동서들에게 자신이 사냥한 것을 주는 장면 여기까지 맞는데 속죄를 위해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주인공의 모습 여기서 이 속죄를 위해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다 이게 틀렸는데 왜냐면 동서들에게 자신이 사냥한 것을 주는 이 장면 자체가 속죄를 위해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다 이런 식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선지는 틀렸습니다. 그리고 5번 두꺼비가 장인에게 자신의 죄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주인공이 천상에서 쫓겨나 지상의 삶을 살게 된 이유를 확인할 수 있겠군. 이것도 아까 보면은 자신이 인간의 비를 잘못 내린 죄로 옥황상제께서 허물을 씌워 인간에게 맺혀졌다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선지이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됩니다. 이상으로 고전소설 두껍전에 대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